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8년 4회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상대 습도가 70%이고 상수를 1.2로 정의할 때 가시거리가 10km라면 먼지 농도는 대략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시거리 V가 킬로미터라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가시거리가 미터라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시거리가 10km고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V라는 자리에 10km를 대입을 하죠. A라는 상수는 1.2예요. 따라서 G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1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거리와 농도의 단위의 상관관계를 익혀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실제 굴뚝 높이가 120m, 배출가스의 수직 톡출 속도가 20m/s, 굴뚝 높이에서의 풍속은 5m/s이다. 굴뚝의 유효 고도가 150m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굴뚝의 직경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델타 H, 연기의 상승고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효 고도가 얼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냐? 150m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델타 H를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실제 굴뚝 높이가 120m고 유효 굴뚝 높이가 15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H라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에서 실제 굴뚝 높이를 빼니까 3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H는 30m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VS라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 20m/s,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5m/s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직경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5.0m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델타 H를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유효 굴뚝 높이와 실제 굴뚝 높이를 이용해서 델타 H를 계산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은 탄화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NO2의 광화학 사이클이다. 그림 A가 O2일 때 B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NO2가 NO가 됐으니까 O로 바뀌는 거죠. 그럼 B라는 것은 O3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O하고 O2가 만나야지 O3가 되는 거죠. 그 다음 O3와 NO가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NO2가 되고 나머지는 O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B에 해당하는 것은 O2라는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연소 과정 중에서 고온에서 발생된 주된 질소 화물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고온에서 발생되는 질소 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형태로 배출되죠? NO와 NO2의 형태로 배출되죠. 그래서 NO와 NO2의 비가 90대 10으로 절대적으로 NO가 많아요. 반면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NO는 순식간에 산소하고 결합해서 NO2가 되니까 대기 중에는 NO보다 NO2가 많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NO가 90%로 배출되니까 NO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광부나 석탄연료 배출구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폐 중의 농도가 증대되고 배설은 주로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폐의 소량 축적될 수 있고 만성 폭로 시에 설태가 끼이며 혈장 콜레스테롤치가 저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만성 폭로 시에 설태가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과 정답을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 놓는 거죠. 따라서 만성 폭로 시에 설태가 형성되는 것은 V라는 바라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벤젠고리가 있어요. 자, 벤젠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벤젠과 벤젠을 산소로 연결하죠. 그리고 벤젠 주위에서는 수소 대신에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게 다이옥신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PCB의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저온에서 촉매화 반응에 의해서 먼지와 결합해서 생성되고 수용성이 작습니다. 토양오염 및 하천오염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 그리고 다이옥신은 두 개의 산소, 두 개의 벤제, 염소가 결합된 방향족 화합물. 보시다시피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씩 지금 구조식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오염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 물질의 직업성 폭로는 철강 제조에서 매우 많다. 생물의 필수 금속으로서 동식물에서는 종종 결핍이 보고되어 있으며 인체의 급성으로 과다 폭로되며 화학성 폐렴, 간독성을 나타내며 만성 폭로 시 파킨슨씨 증후군과 거의 비슷한 증후군으로 진전되고 말이 느리고 단조로워진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화학성 폐렴과 간독성을 답으로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성 폐렴이나 간독성의 원인 물질은 망간이 되는 거죠, 망간. 따라서 라번이 정답. 따라서 두 개를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답은 이산화질소의 유독성은 일산화질소의 독성보다 강해서 인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자, 이산화질소라는 NO2의 독성은 NO에 비해서 몇 배가 강하죠? 5에서 7배 정도 NO2가 강합니다. 그리고 납은 3,4-벤조피렌과 같은 탄화수소 화합물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3,4-벤조피렌은 우리가 탄 음식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SO2는 고농도일수록 비강 또는 인후에서 많이 흡수되며 저농도인 경우에서는 극시 저율로 흡수된다. 랍은 일산화탄소는 인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이 매우 용이하나 산소보다 낮은 결합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서 200에서 300배 빠르죠. 반면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일산화탄소보다 수백 배 빨라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대기 내의 질소산화물이 LA 섬유와 같이 광화학 반응을 할 때 다음 중에서 어떤 탄화수소가 주된 역할을 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화학 섬유에 참여하는 탄화수소는 종류가 뭐죠? 불포화 탄화수소가 되는 이중결합을 가진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반사 영역이 고려된 가우시안 확산 모델에서 각 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Y라는 것은 수직, G라는 것은 우리가 수평 방향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H는 유효 굴뚝 높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Y라는 것은 수평이 되는 거죠. 수평, 수직이 아니고 수평. 자,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수직.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사건의 주원인 물질은 자, 인도 보팔시 사건은 누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죠? 어떤 물질이 누설이 일어났죠? MIC라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누설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죠. 그래서 답을입니다. 자,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는 MIC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풀이에 있는 누설 사건 두 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보팔시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는 CH3CNO 또는 MIC라고 하죠. 자, 그리고 멕시코 포자리카 사건에서는 H2S라는 황화수소가 누설돼서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2번에 보면 가솔린 자동차의 엔진 작동 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배출가스의 조성 중 감속 시에 가장 큰 농도 증가를 나타내는 물질은 자, 지금 가솔린 자동차라는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가솔린 자동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속 시에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속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물질은 당연히 뭐가 되나요? HC라는 탄화수소죠.
반면에 공회전은 아이오딘이라고 그래요. 그죠? 공회전은 CO. 그리고 가속 시에는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풀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 중에서 로프팅형일 때의 대기의 상태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로프팅형이라는 것은 상승형 또는 지붕형이라고 해요. 자, 어떤 형태의 연기 모양이냐 하면, 자, 굴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층에 역전이 형성되어 있어. 자, 역전이 형성되어 있으면 바람이 안 부니까 연기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층이 안정하고 상층이 불안정한 거죠. 따라서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하니까 라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표현을 하고 반드시 연기의 모양은 안정도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정도가 연기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 8m/s라면 지상 60m에서의 풍속은 얼마인가? P의 개수는 0.12, 그리고 데카네식을 이용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값을 나타냈을 때 지상 10m에서의 풍속이 8m/s예요. 자, 그러면 60m에서의 풍속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U2는 U1 곱하기 H1분의 H2의 매개변수 P. 그러면 U1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나요? 8m/s. 따라서 U2는 8m/s 곱하기 10m분의 60m의 매개변수 0.12.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의 값이 되나요? 9.92.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입니다. 가번이 육불화황, 나번이 메탄, 다번에 수소, 염화, 불화탄소, 라번이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Cl이죠. 그래서 기체도 아니죠. 그래서 고체이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 자, 반면에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은 온실가스예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등이 존재를 하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AN의 생성 반응식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여기서 PAN이라고 하면 지금 퍼옥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퍼옥시, PAN에서. 그래서 퍼옥시라는 것은 산소를 하나 더 해주라는 뜻이겠죠. 아세틸기는 CH3CO, 그리고 니트레이트는 NO2를 뜻해요. 그러면 CH3CO에 산소를 하나 더 해주고 NO2가 붙는 거니까 CH3COOO-NO2. 그래서 PAN은 가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PBGN 있잖아요. PBGN은 벤젠기가 붙으면 PBGN이에요. 그래서 나번은 PBGN을 뜻하죠.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열 압축에 의해서 가열되어 하층의 온도가 낮은 공기와의 경계 역전층을 형성하고, 자, 매우 안정하며 대기 오염 물질의 연직 확산을 억제하는 역전 현상은,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일단 공중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지표에서 일어나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단열 압축에 의해서 가열되어서 하층의 온도가 낮은 공기와의 경계에 역전층을 형성하고 매우 안정하며 대기 오염 물질의 연직 확산을 막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내용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이죠. 따라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침강역전이니까 정답은 침강역전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수용 모델과 분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용 모델과 분산 모델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이론을 보면서
수용 모델과 분산 모델의 장단점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꼭 머리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번 분산 모델은 지형 및 오염원의 조업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미래 대기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모델은 수용체에서 오염물질의 특성을 분석한 후에 오염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답은 분산 모델은 특정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상과 관련해서 대기 중의 특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죠. 자, 그 이유는 보면 자, 특정 오염원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상과 관련해서 대기 중의 특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게 분산 모델에 대한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답은 분산 모델은 특정한 오염원의 배출 속도와 바람에 의한 분산 요인을 입력 자료로 하여 수용체 입장에서 영향을 계산한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답안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수용 모델과 분산 모델의 이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공장의 현재 유효 연돌고가 44m이다. 자, 이때 농도에 비해서 유효 연돌고를 높여 최대 지표 농도를 2분의 1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식에 의한 유효 연돌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지표 농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효 연돌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Cmax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Cmax와 유효 굴뚝 높이의 상관관계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Cmax라는 최대 지표 농도는 EQ 나누기 파이 UH의 제곱 CG 나누기 CY라는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여기에서 Cmax라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다시 말해서 Cmax는 유효 굴뚝 높이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분의 1의 비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일 때 첫 번째 조건은 100%를 뜻하는 거죠. 높이가 44m예요. 분의 1.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첫 번째 조건, 이 조건 자체는 두 번째 농도가 되는데 첫 번째 농도의 2분의 1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C2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높이, 따라서 높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62.23m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서는 Cmax와 유효 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특정 물질 중에서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일단 오존 파괴 지수는 할론 물질과 사이화탄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할론 가스는 없고 사이화탄소가 있으니까 사이화탄소를 정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급량선 작성과 정량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갈로는 목적 원소에 의한 흑광도 AS와 표준 원소에 의한 흑광도 AR과의 비를 구하고 AS 나누기 AR과 표준 물질 농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해서 급량선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은 측정시가 흩어져서 상세하기 쉬우므로 분석값의 재현성이 높아지고 정밀도가 향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값 자체가 지금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죠. 그래서 상대검정 곡선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환경 대기 내의 옥시단트 측정 방법 중에서 중성 아이오딘과 포타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시료를 채취한 후에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측정할 수 없을 때는 알칼리성 아이오딘과 포타슘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 나번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과 다른 옥시단트 pH가 6.8의 아이오딘과 포타슘 용액에 흡수되면 옥시단트 농도에 해당하는 아이오드가 유리되며 이 유리된 아이오드를 파장 217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정량한다. 자, 그리고 답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산화성 가스로 아황산 가스 및 황화수소가 있으며 이들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 답안의 PA에는 오존의 당량, 몰 농도의 약 50%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만 기억해 줘도 돼요. 자, 틀린 부분을 찾으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과 다른 옥시전트가 pH가 6.8의 아이오딘과 포타슘 용액에 흡수되면 옥시던트 농도에 해당하는 아이오드가 유리되고 이 유리된 아이오드를 파장이 352 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정량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에 보시게 되면 각 장치 중에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주요 장치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암기법을 우리가 했잖아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온용은 펌 시료분을 써 검출 기록하네. 그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용리액조, 펌프, 시료 주입 장치, 분리관, 스프레서, 검출기, 기록계. 그래서 내용 자체 내에서 없는 거는 뭐죠? 배전 섹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화학분석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표준품을 채취했을 때 표준액이 정수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험자가 환산해서 기재 수치에 약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번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1ml가 되는 것. 자, 그리고 실온이라는 것은 1에서 35도씨, 찬곡과 냉수는 15도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찬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곳을 말한다. 자, 그리고 라번 밀봉용기라고 하며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 자, 밀봉용기의 미 뭐하고 연관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생물의 미. 그래서 밀봉용기는 미생물을 차단하는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미와 밀봉용기의 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반면에 공기 또는 다른 가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은 뭐냐면 기밀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기의 기, 기밀용기의 기를 우리가 연관성을 지어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팁에 보시면 자, 밀폐용기는 이물질, 그리고 기밀용기의 기, 공기의 기, 밀봉용기의 미, 미생물의 미를 연관을 지으면 되고 차광용기라는 것은 빛광자를 쓰니까 광선을 차단하는 용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이용되는 램비어-테비의 법칙을 옳게 나타내는 것식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료세를 나타냈을 때 시료셀의 농도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입사광의 강도, 빛이 나가는 투사광의 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IT를 기준했을 때, I0를 기준했을 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투사광의 강도 IT를 기준했을 때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이에요. 그런데 I0를 기준하게 되면 I0하고 IT가 자리가 바뀌니까 역수가 된 거죠. 그래서 IT 곱하기 10에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입실론 CL 플러스 입실론 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지금 IT로 표현한 걸 먼저 찾아볼게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 이 값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I0로 표현된 식을 찾아볼게요. 10의 플러스 입실론 C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흑광도를 표현을 하게 되면 자,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과도분의 우리가 흡수율이 아니고 투과도분의 1 그리고 흑광도 A는 입실론 곱하기 C 곱하기 L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현행 대교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환경 대기 중에서 탄화수소 측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가번에 총탄화수소 측정법, 나번에 램퍼식 탄화수소 측정법. 자, 여기서 램퍼식 탄화수소 측정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답번에 보시게 되면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그리고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 따라서 탄화수소 측정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총탄화수소 측정법,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 자, 이 중에서도 주시험 방법은 뭐가 될까요?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이 주시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중에 먼지 측정에 사용되는 저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 장치 중에서 허비 펌프를 갖춰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진공도가 높아야 되겠죠? 맥동이 순차적으로 발생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맥동은 없어야 됩니다. 맥동은 없고 장치가 고르게 작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량이 크고 운반이 용이해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 굴뚝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가스성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 중에서 채취 부위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채취 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수온 마노미터는 대기와 압력 차이가 얼마 이상인 것을 쓰는 거죠? 50이 아니고 100mHg 이상인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 펌프 보호를 위해서 실리콘 재질의 가스 건조탑을 쓰며 건조 재료는 주로 활성 알루미나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재질을 사용하나요? 유리 재질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건조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을 주로 씁니다. 건조제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 자, 그리고 펌프는 배기 능력이 10리터에서 20리터 퍼분인 개방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0.5에서 펌프는 0.5에서 5리터 퍼분의 자, 개방형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쓰는 거죠? 밀폐형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한번 가스미터는 1회전 1리터의 습식 또는 건식 가스미터로 온도계와 압력계를 붙인 것을 사용한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4번. 자, 그리고 여기서 건식 가스미터와 습식 가스미터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압력을 측정했을 때 대기압, 게이지압, 포화 수정기압 이 세 가지를 측정하게 되면 습식 가스미터. 그리고 대기압, 게이지압만 두 가지만 측정하게 되면 건식 가스미터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세요. 굴뚝 배출 가스 중에 먼지 측정을 위해서 수동식 측정법으로 측정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는 분석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흡입 노즐은 안과 밖의 가스 흐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 노즐 안지름을 1mm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이상으로 하는 거죠? 3mm 이상. 자, 그리고 나번에 흡입 노즐의 꼭지점은 3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매끈한 반구 모양을 사용하죠. 그리고 분석용 저울은 0.1mm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며 측정 표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기에 의해서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조 용기는 시료 채취 여과지의 수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용기로서 20 플러스-마이너스 5.6도씨의 대기 압력에서 적어도 24시간을 건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0번을 보겠습니다. 화학 분석 일반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10억 분율이라고 하면 뭐를 나타내는 거죠? ppb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ppHm이라는 것은 1억 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따로 표시가 없는 한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 그리고 중량 대 중량. 용량 대 용량은 부피, 액체일 때는 중량 대 중량. 그죠? 질량 분율이게 됐죠. 그래서 기체는 용량 대 용량, 액체는 중량 대 중량. 자, 그리고 나번에 냉수라는 것은 냉수는 15도씨야. 온수는 60에서 70도씨. 답은 각조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죠.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다. 그리고 황산 1대2라고 표시한 것은 황산 1용량에 물 2용량을 넣어서 총 합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용량.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1 플러스 2로 표현하는 거랑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억 분율은 pphm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분율은 ppb. 자, 그리고 기체를 표시했을 때는 용량 대 용량, 액체를 표시했을 때는 중량 대 중량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굴뚝 배출 가스 중에 황산화물의 측정 시 사용되는 아르세나주 3법에서 사용되는 시약이 아닌 것은 자, 아르세나주 3법이니까
침전적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먼저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수는 흡수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아세트산 바륨. 아세트산 바륨은 적정 용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산화소듐. 수산화소듐은 NaOH죠. 반대되는 액성이니까 중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